얘야, 이거 어디서 났니? 아버지 거예요. 만지지 마세요. 이른둘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평창동 새벽빛이 막 스며들던 저택의 거실이었어요. 소파에는 한파 속에서 구해온 남매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7살 여동생은 오빠의 팔을 꼭 끌어안은 채였죠. 담요를 고쳐 덮어주려던 회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소년의 옷깃 사이로 낡은 쇠줄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군번줄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평생 목에서 풀지 않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군번줄. 쇠줄 끝은 옷깃 안쪽으로 사라져 새겨진 글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기척에 깬 소년이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쇠줄을 옷 속 깊숙이 감춰버렸어요. 15소년의 눈빛은 겨울 새벽보다 차가웠습니다. 40년 넘게 건설판을 호령해온 강만호 회장. 100명의 임원 앞에서도 흔들린 적 없는 그가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도대체 저 낡은 군번줄이 무엇이길래 노 회장은 주저앉을 뻔했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는 두 사람 다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전날 밤 영하 18도의 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설을 2주 앞둔 1월, 서울에 10년 만에 한파 경보가 내렸습니다. 영하 18도. 뉴스에서는 종일 외출을 삼가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평창동 언덕 위, 담장 높은 저택. 대문에서 현관까지 눈 치운 길이 100걸음도 넘는 집이었습니다. 방이 16개나 되는 그 큰 집에 불 켜진 방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성건설 회장 강만호. 올해 72에 그가 그 하나뿐인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낮까지만 해도 그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본사 꼭대기층 회의실, 임원 30명이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어요. 회장은 보고서 한 장을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이걸 검토라고 해온 건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회의실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60 넘은 임원들도 그 앞에서는 신입처럼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부도 직전의 회사를 2번이나 살려낸 업계의 호랑이. 그의 결제 하나에 수천 명의 월급이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도 해가 지면 빈굴로 돌아가야 했죠. 저녁상 위에는 동그랑땡과 조기구이, 김이 오르는 미역국이 놓였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박정숙 여사의 기일상이었어요. 수저는 2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벌은 5년째 주인이 들지 않는 수저였습니다. 회장님, 국 한 번 더 데워드릴까요? 가사도우미 윤정심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됐어요. 이만 들어가 봐요. 대답은 언제나처럼 짧았어요. 문이 닫히고 넓은 거실에는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맞은편 빈자리에는 아내가 쓰던 꽃무늬 방석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더운 국 냄새가 그 빈자리 쪽으로 천천히 번졌습니다. 동그랑땡은 아내가 기일이고 명절이고 빠뜨리지 않던 음식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부처만 놓고 식구들 먹는 것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죠. 당신은 회사에서나 호랑이지 집에서는 우리 지훈이 아빠예요. 살아생전 아내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한 점을 짚던 회장의 손이 잠시 허공에 머물렀어요. 식어가는 국에서 김이 가늘어질 때까지 노인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회장은 긴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문 닫힌 방들이 양옆으로 줄지어 이어졌습니다. 괴종시계가 9번을 울렸어요. 복도 끝
한방 앞에서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먼지 한 톨 없이 닦여 있지만 18년째 주인이 없는 방. 아들 지훈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책상도 침대도 20대 청년의 시간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벽에는 군복 차림의 지훈이 전우들과 찍은 사진도 그대로였습니다. 윤 여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인 없는 방을 쓸고 닦았습니다. 회장은 문고리 근처까지 갔던 시선을 거두고 그냥 지나쳤어요. 서재로 들어간 회장은 책상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 밑에 엎어놓은 액자 하나가 있었어요. 18년째 그 자리에 그렇게 엎어져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액자 위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손은 액자를 뒤집는 대신 서랍을 도로 닫았어요. 18년 전 26살의 지우는 가난한 집안의 처녀를 데려왔습니다. 결혼이라는 말에 회장의 얼굴은 그 자리에서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곱씹게 될 한마디를 기어이 입 밖에 냈어요. 그 여자랑 가려거든 내 아들이길 포기해라. 아들은 정말로 떠났습니다. 회장은 집안 전체에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 집 소식은 내 앞에 가져오지 말라고. 3년 전 비서실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지훈 내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보고였어요. 회장은 그날 모든 일정을 비우고 서재 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잠긴 문 안에서 노인은 사고 보고서를 구겨 쥔 채 책상 모서리를 붙들었어요. 소리는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소식이 실린 신문은 단 한 부도 집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 여사는 서재 앞에 손도 안 댄 저녁상을 말없이 치웠죠. 장례식장 문 앞까지는 갔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 문을 열지 못했어요. 무슨 낯으로 아들의 영정 앞에 서겠느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마지막으로 전화가 걸려온 것은 15년 전이었어요. 회장은 그 날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벨이 다 울리도록 받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죠. 아내는 눈을 감기 전 회장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지훈이한테 먼저 전화 한 통만 해요. 회장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2년 뒤 아들의 부고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회장은 마당으로 나갔어요. 얼어붙은 마당 한 구석에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가지는 검게 말라 손을 대면 그대로 바스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가 시집 올 때 친정 마당에서 옮겨와 심은 나무였어요. 봄마다 꽃이 벙글면 아내는 회장의 팔을 끌고 나와 자랑하곤 했습니다. 여보, 매화 좀 보세요. 우리 집에 또 봄이 왔어요. 꽃가지 하나를 꺾어 안방 머리맡에 꽂아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5해째 그 나무에는 꽃 한 송이 피지 않았죠. 죽은 나뭇잎 베어내자고 정원사가 몇 번이나 권했습니다. 그때마다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파가 유난한 밤이면 마른 가지에 가마니를 둘러주는 것도 회장이었습니다. 이것마저 베어내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밤 11시 회장은 코트를 챙겨 입고 차 열쇠를 직접 집어들었습니다. 현관의 인기척에 안채에 있던 윤 여사가 놀라 나왔습니다. 회장님, 이 한파에 어딜 가시려고요? 기사 부르지 마요. 금방 다녀올 테니. 기일 밤이면 아내의 추모공원에 혼자 다녀오는 5년째의 의식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늘 미리 연락을 넣어두었어요. 해마다 거르지 않는 이 밤 손님을 그곳 직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앞에서만큼은 회장이 아니라 그냥 늙은 남편이고 싶었던 겁니다. 조수석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차고를 나선 차가 언덕길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2시간 뒤 이 검은 세단은 어느 낡은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자정 무렵 추모공원에 눈 쌓인 길을 한 노인이 홀로 걸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사박사박 뒤를 따라왔습니다. 관리실 창에 불이 켜지더니 낯익은 직원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해마다 이 밤이면 찾아오는 손님을 그곳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봉안당 유리문 앞에서 회장은 장갑을 벗었습니다. 유리에 서린 성의를 맨손으로 천천히 닦아냈어요. 아내의 사진은 5년 전 그대로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흰 국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해에는 그날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늘어놓던 자리였어요. 나왔어요. 올해는 그 한마디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어느 것 하나 꺼낼 수가 없었어요. 지키지 못한 약속 하나가 목구멍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이한테 전화 한 통 하라던 그 약속 말입니다. 사진 속 아내가 어쩐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죠. 회장은 외투깃을 세우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눈발이 굵어졌습니다. 와이퍼가 바삐 움직여도 시야가 자꾸 좁아졌어요. 라디오에서는 대설주의보와 빙판길 사고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회장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큰 길은 사고 차량으로 막혀 빨간 불빛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회장은 핸들을 꺾어 예전에 다니던 옛 국도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이 어리던 시절 셋이서 물놀이를 오가던 그 길이었습니다. 조수석에서 아내가 과일을 깎고 뒷자리에 아들이 노래를 부르던 시절이었죠. 가로등도 드문드문한 인적 끊긴 길이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끝에 무언가가 스쳤어요. 낡은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시간표가 찢겨나간 채 오래전에 버려진 정류장. 그 아래 무언가 작은 것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내다버린 짐 보따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사람 둘이었습니다. 회장은 저도 모르게 속도를 줄였어요. 교복 점퍼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은 맨팔의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의 품에서 더 작은 아이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차는 정류장을 100m쯤 지나서야 멈춰 섰어요. 노인은 백미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차체를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차 안의 온기가 갑자기 죄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차는 천천히 방향을 돌렸습니다. 훗날 그는 그 밤을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학생, 이 밤에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차에서 내린 회장이 눈발을 가르며 소리쳤습니다. 소년이 본능처럼 동생을 등 뒤로 감췄어요.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입술이 새파랗게 질리고도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젖은 운동화에 손등은 터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점퍼를 내준 팔뚝에는 핏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소년의 머리칼에는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집이 어디냐? 부모님은? 소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많은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 사이 품속의 아이가 가늘게 쌕쌕거렸습니다. 숨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괜찮습니다. 고집 부릴 시간 없다. 동생부터 살려야지. 회장의 호통에 소년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노인은 코트를 벗어 아이를 감싸고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제 손이 곱는 줄도 모르고 안전벨트까지 직접 채웠습니다. 히터를 최대로 올린 차가 눈길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룸미러 속에서 소녀는 동생의 언손만 쉬지 않고 비비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학병원 응급실은 20분 거리였습니다. 민서는 곧바로 처치실로 옮겨졌어요. 처치실 문에 이마를 댄 채 소녀는 안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온 담요가 덮이고 가는 팔뚝에 링거 바늘이 꽂혔습니다. 저체온증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어요. 의사의 말에 소년의 어깨가 그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은 소년은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회장은 자판기에서 코코아 한 잔을 뽑아 말없이 그 옆에 놓아두었어요. 코코아는 식을 때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하나 더 나왔어요. 동생분, 천식이 있네요. 흡입기는 늘 곁에 두셔야 합니다. 부모님께도 꼭 알리시고요. 소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처방받은 흡입기가 작은 약봉투에 담겨 나왔어요. 소녀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보호자를 찾았어요. 아이들 보호자 되십니까? 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제가 접수하지요. 신원은 이걸로 확인하세요. 아이들 일은 날이 밝는 대로 내가 직접 절차를 밟겠소. 내민 명함을 본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강민서요. 오빠는 강민준입니다. 소년의 대답에 서류를 쓰던 회장의 펜이 잠깐 멈칫했어요. 강씨라. 하지만 노인은 이내 생각을 거두었습니다. 흔한 성이었으니까요. 수납을 마친 회장에게 소년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일해서 꼭 갚겠습니다. 갚는 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동생 옆에나 있어라. 새벽 3시 응급실 복도. 링거를 맞으며 잠든 민서 곁에서 소녀는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담요를 가져다 줘도 제 몸에는 덥지 않았어요. 동생의 발치만 한 겹 더 여며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깜빡 소년의 고개가 한 번 떨어졌습니다. 며칠 만에 졸음인지 아이는 제 뺨을 치며 다시 눈을 떴어요. 그 모습을 회장은 복도 끝에서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번까지는 아니어도 며칠은 따뜻한 데서 안정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소년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갈 곳을 묻는 말에는 끝내 대답이 없었어요. 회장은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가자. 우리 집이 가깝다. 동이 트기 전 검은 세단이 다시 평창동 언덕을 올랐습니다. 뒷좌석에는 잠든 민서가, 그 곁에는 동생 손을 쥔 소년이 있었어요. 회장은 룸미러를 보며 히터 온도를 한 칸 더 올렸습니다. 소년의 점퍼기 사이로 가는 쇠줄이 언뜻 비쳤지만 노인은 무심히 넘겼습니다. 그보다는 소년의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고집스러운 눈매가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노인은 기분 탓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저택에 닿은 노인은 소파에 남매를 누이고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꺼져 있던 벽난로에 불이 지펴진 것도 몇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낯익음의 정체는 머지않아 노인의 남은 생을 통째로 뒤흔들게 됩니다. 해가 떠도 저택의 공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군번줄 소동 이후 소녀는 회장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넓은 거실에는 보일러 도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간밤에 덮어준 담요는 소파 끝에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어요. 아침상이 차려지기도 전에 민주는 동생의 신발부터 챙겼습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른처럼 꾸벅 숙인 고개가 오히려 더 안쓰러워 보였죠. 그때 소파에 누운 민서가 마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이마를 짚어본 윤 여사의 낯빛이 변했어요. 예, 열이 다시 오르는데. 민준의 발이 현관 앞에서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영하의 거리로 아픈 동생을 데리고 나설 수는 없었으니까요. 소녀는 입술을 깨물고 들었던 가방을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회장은 그날 아침 백승호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30년을 곁에서 일해온 가장 믿는 사람이었어요. 돋보기를 닦으며 들어선 변호사는 거실의 아이들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를 본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절차대로 해주게. 한 점 어긋남 없이. 아이들 일은 경찰 신고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아동보호기관이고요. 시설이 어렵다면 임시위탁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단 애들이 다치는 방향은 안 되네. 백 변호사는 그날로 관할 경찰서와 기관을 오갔습니다. 변호사의 만년필이 수첩 위에서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실종 아동으로 올라있던 남매의 기록도 정식으로 정리되었어요. 며칠 뒤 변호사가 조사 결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30년을 일해온 변호사의 보고는 언제나 요점만 짧았어요. 부모에 관한 부분은 말로만 간단히 넘어갔습니다. 3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는 아이들의 기록이라고요. 회장이 받아든 것은 아이들의 행적이 적힌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친척 집을 거쳐 보육원에 맡겨졌던 기록, 그리고 1년 전 한겨울 보육원을 나와 사라졌다는 기록까지요. 보육원 직원의 증언도 한 줄 붙어 있었습니다. 오빠가 동생을 업고 다니며 제 몫의 간식까지 다 먹였다고요. 서류를 넘기던 회장의 손끝이 그 줄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보낸 2회의 기록은 이상하리만치 짧았어요. 적힌 것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문제는 돌아가면 남매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나이와 성별이 달라 한 시설에 머물기 어렵다는 통보였습니다. 복도에서 그 말을 들은 민준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동생이랑 떨어질 바엔 차라리 다시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1년 전 그 한겨울에도 같은 마음으로 보육원 담을 넘었을 것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덮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임시위탁이라는 게 있다고 했지. 예. 심사가 까다롭습니다만 회장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신청하게. 오늘. 서류가 접수되고 기관 직원이 저택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쓸 곳과 살림의 형편 같은 것들을 적어갔어요. 민서는 낯선 손님이 신기한지 소파 뒤에서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아이들의 친족에게도 보호 사실이 통지되었습니다. 아버지 쪽 친족은 기록에 남은 연락처가 없었어요. 통지서는 결국 단 한 곳, 한때 아이들을 맡았던 외삼촌 앞으로 갔습니다. 그 한 장이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그때는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이어지는 동안 남매는 저택에 머물렀어요. 민주는 그 모든 호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세상이 공짜로 주는 것은 없다고 지난 3년이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왜 잘해주는 걸까? 무엇을 바라는 걸까? 소녀는 밤마다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저택의 밥은 따뜻했지만 소년의 잠은 여전히 얕았어요. 복도의 발소리에도 몸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어느 저녁 소년이 회장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동정이면 사양하겠습니다. 신고하실 거면 그냥 하세요. 회장은 신문을 접고 소년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밥이나 먹자. 그게 대답의 전부였어요. 신문을 다시 펼치는 노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주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른둘의 회장이 직접 냄비 앞에 서 있었어요. 불린 쌀을 참기름에 볶고 약한 불에서 1시간을 젓는 죽. 한눈을 팔면 바닥부터 눌어버리는 까다로운 죽이었습니다. 아내가 아프던 시절 매일 아침 끓이던 그 죽이었습니다. 소금 간은 맨 마지막에 아주 조금만 하는 것이 비결이었죠. 그 비결을 가르쳐 준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불 앞에 선 손은 아직 순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놀라 달려온 윤여사를 회장은 손짓으로 물렸습니다. 환자 죽은 내가 좀 압니다. 김이 오르는 죽그릇이 민서의 머리맡에 놓였어요. 그 곁에는 병원에서 받아온 흡입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술을 받아먹은 아이가 처음으로 배시시 웃었어요. 아저씨, 이거 더 주세요. 7살의 그 한마디에 노인은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깨가 잠깐 들썩인 것도 같았죠. 그날부터 민서의 죽은 회장의 새벽 일과가 되었습니다. 민준에게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낡은 청가방이었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끈은 다른 천을 덧대어 기운 가방. 잘 때는 베개 밑에 두고 씻을 때는 문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지퍼는 늘 끝까지 잠겨 있었고 그 속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빨랫감을 걷던 윤 여사가 무심코 가방끈에 손을 대자 소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만지지 마세요. 제 소리에 제가 놀란 듯 민주는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만은 안 돼서요. 윤 여사는 말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소년의 어깨를 한번 쓸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갈비찜이 올랐습니다. 민주는 처음엔 깨작깨작 어른 흉내를 냈어요. 하지만 3년 만에 집밥 앞에서 15의 위장은 정직했습니다. 밥새 공기가 순식간에 비워졌어요. 민서가 제일 큰 갈비 한 점을 오빠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오빠가 제일 많이 먹어야 돼. 회장의 시선이 그 작은 손끝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 어린 것들이 서로를 챙기는 동안 어른들은 어디 있었나 싶었습니다. 더 있다. 천천히 먹어라. 노인은 그렇게만 말하고 제 국구름만 내려다보았어요. 목을대가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저 가방 속에 잠든 비밀은 그러나 영원히 잠들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평창동 저택에 온기가 도는 동안 두 아이가 지나온 겨울을 잠시 되짚어 봅니다. 3년 전 민준과 민서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탄 차가 빗길에서 그대로 미끄러진 그날이었어요. 사고 소식을 알리는 경찰의 전화를 받은 것은 겨우 12살이던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영문도 모른 채 어른들이 입혀주는 검은 상복을 입어야 했지요. 빈소에 걸린 부모님의 영정을 아이는 한참이나 올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4살배기 민서는 엄마가 왜 안 오느냐고 자꾸만 물어댔습니다. 오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제 그만 집에 가자며 떼를 썼어요. 민주는 그런 동생의 손을 꼭 잡고서 어금니를 악물었습니다. 자기마저 울어버리면 동생이 더 무서워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민주는 좀처럼 울지 않는 아이가 되어버렸지요. 장례가 모두 끝나자 외삼촌 차덕배가 두 아이를 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내가 핏줄인데 당연히 내가 걷어야지. 걱정들 마쇼. 사람들 앞에서 차덕배는 가슴을 치며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친척들은 그 말에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하나둘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뜻 두 아이를 떠맡은 데에는 따로 속셈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남긴 보험금과 다달이 나오는 아이들 앞 양육수당이었지요.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그럭저럭 사람 사는 집의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민주는 새 학교에 다녔고 어린 민서는 동네 어린이집에 맡겨졌어요. 그러나 통장에 돈이 슬슬 바닥을 보이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 몫으로 나온 돈은 어느새 차덕배의 술값으로 사라졌습니다. 빈 술병이 늘어가는 만큼 그 집의 온기도 빠르게 식어갔지요. 민주는 차츰 술 취한 외삼촌의 눈치를 살피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그날의 기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는 날이 늘었고 보일러는 좀처럼 돌지 않았어요. 한겨울에도 두 남매가 쓰는 단칸방은 늘 한기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민주는 제 이불을 동생에게 덮어주고 점퍼를 입은 채로 잠을 청했습니다. 오빠는 안 추워? 응. 오빠는 원래부터 더위를 많이 타니까 괜찮아. 거짓말이 입에 붙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민주는 무엇보다 동생의 끼니부터 챙겼습니다. 찬밥에 맹물을 말아줄지언정 민서 앞에서는 늘 웃는 낯을 보였지요. 외삼촌의 기분이 사나운 날이면 민주는 동생부터 방 안에 숨겼습니다. 그런 밤이면 소년의 몸에는 말 못할 멍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그래도 민주는 동생 앞에서는 한 번도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으면 이불 속에서 홀로 소리 없이 어깨만 가늘게 떨었습니다. 그런 민준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었지요.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부터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목에서 풀지 않던 물건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유일하게 돌아온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었어요. 민주는 그것을 목에 걸고서 늘 옷 속 깊이 감추고 다녔습니다. 견디기 힘든 밤이면 그 차가운 쇠줄을 쥐고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차덕배가 그 쇠줄을 기어이 보고야 말았지요. 그거 은이냐 동이냐? 팔면 술값은 나오겠다. 이리 내놔. 민주는 난생 처음으로 외삼촌의 손을 뿌리치며 맞섰습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날 소녀는 흠씬 시달렸지만 끝끝내 군번줄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손에 꼭 쥔 채 화장실 구석에 숨어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차덕배는 새로운 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 것이 점점 귀찮고 부담스러워졌던 거예요. 둘 다는 못 키워. 하나는 시설로 보내든지 해야겠다. 그 말을 들은 밤 민주는 잠든 동생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 남은 가족을 결코 떼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3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지요. 결국 차덕배는 두 아이를 한꺼번에 보육원에 맡겨버렸습니다. 귀찮은 짐을 던져버리듯 그렇게 미련 없이 손을 털어버렸습니다. 보육원의 밥은 따뜻했고 그곳 선생님들은 더없이 친절했어요. 오랜만에 두 아이는 배를 골지 않고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가슴 철렁한 통보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남자 시설로, 민서는 여자 시설로 가야 한단다. 규정이 그러하니 도무지 어쩔 도리가 없다는 통보였지요. 나이도 성별도 다른 남매가 한 곳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동생의 작은 손을 꼭 잡고서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오빠가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둘은 절대로 안 떨어져. 첫눈이 소복이 내리던 어느 새벽 두 아이는 보육원을 조용히 빠져나왔지요. 가진 것이라곤 낡은 가방 하나와 아버지의 군번줄이 전부였습니다. 그날부터 꼬박 1년을 두 남매는 차디찬 거리에서 버텨냈습니다. 누군가 신고라도 하면 또다시 둘로 갈라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민주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만 골라다녔지요. 빈 상자를 주워 모아 고물상에 팔고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녔습니다. 밤이면 다리 밑이나 문 닫은 가게의 처마 밑에서 웅크려 잠을 잤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매섭던 밤에는 민준이 동생을 제 품에 꼭 안았지요. 동생이 잠들고 나면 소녀는 군번줄을 쥐고 하늘을 향해 빌었지요. 하루만 더 버티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소리 없이 빌고 또 빌었습니다. 민서가 밤새 콜록거리는 날이면 민주는 약국 앞을 서성이다 돌아섰습니다. 약 한 알쌀 돈조차 소년에게는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민준의 꿈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생과 함께 따뜻한 방 한 칸에서 발 뻗고 자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모진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밤이었어요. 폐버스 정류장에 웅크린 두 아이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한편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연락이 끊겼던 차덕배의 우편함에 낯선 봉투 하나가 꽂혔지요. 아이들이 어느 집에 보호되고 있다는 기관에서 보낸 통지서였습니다. 봉투를 뜯어든 차덕배의 입가에 묘한 웃음이 스르르 번졌습니다. 그가 알아본 것은 떠나보낸 조카들의 안부 따위가 아니었어요. 다름 아닌 그 봉투에 적힌 집의 주소였습니다. 평창동이라는 세 글자가 그의 개슴츠레한 눈을 번뜩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눈빛이 향한 곳은 두 조카가 머무는 바로 그 집이었지요. 남매가 저택에 머문 지 어느덧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계로만 가득하던 집안에도 조금씩 사람의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얼어있던 그 집을 가장 먼저 녹인 것은 7살 민서였어요. 아이는 천식이 가라앉자 넓은 저택의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빈 방마다 문을 열어보고 정원에 쌓인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눈사람 하나하나에 제멋대로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민주는 그런 동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넘어지지 않게 살폈습니다. 틈이 날 때면 소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용히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유녀사가 든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말없이 받아들었어요. 공짜로 받은 만큼은 제 손으로 갚아야 한다는 소년 나름의 셈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소란이 낯설기만 하던 회장도 어느새 아이들의 기척을 기다렸습니다. 어린아이 둘이 16개나 되던 빈방에 차례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지요. 회장은 매일 새벽 민서의 죽을 끓이는 일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픈 아이를 위한 의무 같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노인은 그 새벽의 분주함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누군가의 아침을 챙기는 일이 얼마 만의 일인지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민준대로 밤마다 동생의 이불을 몇 번이고 고쳐 덮었습니다. 그 모습을 문틈으로 본 회장은 아이가 짊어졌을 세월을 어렴풋이 짐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김이 오르는 죽그릇을 받아든 민서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순간 죽을 푸고 있던 회장의 손이 그 자리에 우뚝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라는 그 세 글자가 가슴 깊은 어딘가를 툭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이 늙은이가 아저씨가 아니고 할아버지냐? 응, 할아버지가 훨씬 더 좋아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없거든요. 회장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죽 한 술을 더 떠서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그날따라 죽을 젓는 노인의 손길이 유난히 더디고 무거웠습니다. 한편 민주는 동생의 그 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민서야, 어른한테 함부로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왜?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르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민주는 더는 말하지 못하고 제 앞에 국구름만 묵묵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받은 정에 익숙해지는 것이 소녀는 여전히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민주는 애써 시선을 돌리고 식어가는 국만 묵묵히 떠먹을 뿐이었지요. 그날 점심상에서 회장은 우연히 마음에 걸리는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자 민주는 어쩐 일인지 제 밥부터 먹지 않았어요. 대신 동생의 그릇에 김이 오르는 따뜻한 밥을 한술 먼저 덜어주었습니다. 제 국에 밥을 말기 전에 늘 그렇게 하는 몸에 깊이 밴 버릇 같았습니다. 그 무심한 모습을 본 회장의 얼굴이 까닭없이 가만히 굳었지요. 그 순간 30년도 더 지난 기억 하나가 노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세상을 떠난 어린 아들 지훈도 꼭 저렇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제 밥을 뜨기 전에 늘 엄마 그릇에 밥 한 술을 먼저 덜어놓던 아이였지요. 아빠는 회사에서 일하시니까 엄마는 제가 지킬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어린 아들의 목소리가 노인의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들고 있던 수저를 슬며시 내려놓았습니다. 한낱 우연이라기엔 두 아이의 버릇이 너무도 닮아 있었지요. 노인의 가슴 한구석이 까닭 모르게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회장은 애써 그 불길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가슴에 든 의문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민서가 도화지 한 장을 손에 들고 회장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제가 그린 거예요.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큰 할아버지와 그 옆에 선 오빠와 가운데 작은 자신의 모습이었지요. 세 사람의 머리 위에는 커다랗고 노란 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요, 우리 집이에요. 할아버지랑 오빠랑 저랑 사는 집이요. 회장은 그 서툰 그림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5년을 텅 비어 있던 그 집이 작은 종이 위에 환하게 살아 있었지요. 그래, 아주 잘 그렸구나. 우리 잘 보이는 데에 붙여 두자꾸나. 회장은 그림을 받아들고 거실벽 한가운데에 손수 정성껏 붙였습니다. 무려 18년 만에 그 휑하던 집 벽에 아이의 그림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러는 동생을 말리려다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동생이 저토록 환하게 웃는 얼굴을 너무도 오랜만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회장은 민준에게 새 운동화 한 켤레를 슬며시 내밀었습니다. 내 신발이 너무 낡았더구나. 이거 한번 신어봐라. 민주는 선뜻 그 손을 잡지 못하고 한참이나 머뭇거리며 서 있었지요. 새 운동화라는 것을 신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드냐? 아니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래요. 3년간 무뚝뚝하기만 하던 소년의 얼굴이 그제야 살짝 풀렸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윤 여사가 조용히 회장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20년을 한결같이 이 집에서 일해 온 누구보다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외람된 말씀이 오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말해봐요. 저 민준이를 보고 있으면 자꾸만 마음이 이상해지지 뭡니까? 윤 여사는 잠시 말끝을 흐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지요. 꼭 옛날 그 어린 지운 도련님을 다시 보는 것만 같아서 말입니다. 회장은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들고 있던 찻잔을 소리 없이 탁자에 내려놓을 뿐이었지요. 그 밤 노인은 자리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생에게 밥을 덜어주던 그 손길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고집스러운 눈매와 윤 여사의 그 한마디가 가슴속에서 자꾸 맞물려 들었어요. 회장은 끝내 서재에 불을 켜고 책상 아래 서랍 앞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18년째 사진을 엎어둔 채로 잠가둔 바로 그 서랍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손잡이까지 갔지만 끝내 그 서랍을 열지는 못했지요. 아직은 그 닮음을 사실로 믿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자신이 저지른 죄와 똑바로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그토록 외면하려 한 진실은 생각보다 빨리 그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차덕배가 저택을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주소를 그가 기어이 알아낸 것이었어요. 한동안 발길을 뚝 끊었던 그가 종이 한 장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조카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그는 한참이나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윤 여사가 문을 열자 차덕배는 능글맞은 웃음부터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그 회장님 댁이 맞습니까? 하여. 그는 묻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으며 슬그머니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을 보는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어요. 거실에 마주 앉은 강만호 회장 앞에서도 그 뻔뻔함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 외삼촌 되는 사람입니다. 차덕배라고 합니다. 회장은 차를 내오게 하고서 말없이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차덕배의 눈은 응접실의 값비싼 물건들을 연신 훑고 있었습니다. 제 조카들을 걷어주셨다니 이거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핏줄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슬슬 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은 제가 데려가는 게 맞지요. 친외 삼촌인데 말입니다. 회장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불편했는지 차덕배의 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들 키우는데 돈이 적잖이 듭니다. 회장님 같은 분께는 그깟 푼돈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 드디어 그가 찾아온 진짜 속내가 튀어나왔습니다. 조카들이 아니라 합의금이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그제야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면 되겠소? 예. 얼마를 받고 그 어린 것들을 길에 버렸느냐 그 말이요.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차덕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버리다니요. 그건 다 사정이 있었던 일입니다. 수당은 술값으로 쓰고 애들은 시설로 보낸 사람이 누구요? 회장은 이미 백 변호사의 조사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덕배의 낯빛이 보기 흉하게 시뻘개졌어요. 조사 서류 앞에서 그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오. 다시 이 집 앞에 얼씬거리면 그땐 법으로 보겠소. 회장의 단호한 한마디에 차덕배는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관을 나서는 그의 눈에는 도끼가 가득 서려 있었어요. 두고 보자는 말을 그는 입속으로 꾹 삼켰습니다. 한편 그 소란을 멀리서 지켜본 민주는 온몸이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외삼촌의 목소리만 들어도 지난 3년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민주는 동생을 제 등 뒤로 숨기고서 주먹을 꼭 움켜쥐었어요. 당장이라도 동생을 데리고 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회장은 그런 소년의 질린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공포에 사로잡힌 그 눈빛이 어쩐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낮에 본 민준의 굳은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회장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무거운 걸음을 옮겼어요. 그러고는 18년째 열지 않던 그 서랍을 끝내 열고 말았습니다. 엎어두었던 액자를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액자 속에서는 26의 지훈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막 돌아왔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날 지훈은 목에 건 군번줄을 자랑스레 내보였습니다. 사내라면 이 정도 흔적은 있어야 한다며 환하게 웃던 아들이었어요. 회장은 그때 사내 자식이 별것을 다 챙긴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친 아들이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부자 사이에 아무런 벽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틀어진 것은 지훈이 그 처녀를 데려온 다음부터였습니다. 가난한 집딸이라는 이유로 회장은 두 사람을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끝내 아들은 집을 나갔고 부자의 연은 그렇게 끊어지고 말았어요.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고집이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빛바랜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낮에 본 민준의 얼굴을 가만히 겹쳐보았어요.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도 고집스럽게 담은 인매도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노인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저었어요. 회장은 앨범을 덮고 조용히 거실로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방의 문을 소리나지 않게 열었어요. 달빛 아래 두 남매가 서로에게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민준의 머리맡에 가만히 무릎을 굽혔어요. 소년의 목에 걸린 그 쇠줄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거기 새겨진 이름만 본다면 모든 의문이 풀릴 터였어요. 회장의 손이 천천히 그 쇠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닿기 직전 노인은 그대로 멈추고 말았어요. 손이 더 이상 앞으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기에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것은 곧 제 손주들을 3년이나 거리에 버려두었다는 뜻이었어요. 받지 않은 그 전화가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였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그 모든 죄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될 것만 같았어요. 노인에게는 그 진실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끝내 힘없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민준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제 목으로 뻗어온 노인의 손을 보자 소년의 눈빛이 싸늘하게 돌변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민준은 벌떡 일어나 군번줄을 제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려고 그러셨어요? 외삼촌처럼 이거 팔려고요? 아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다. 회장은 무어라 변명할 말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역시 어른들은 다 똑같아. 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잘해준 것도 결국 다 이것 때문이었습니까? 민준아, 내 말 좀 들어보거라. 됐습니다. 이제 아무도 안 믿어요. 소녀는 잠든 동생을 흔들어 깨워 품에 안고 방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회장은 차마 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쌓아 올린 신뢰에 깊은 금이 가는 순간이었어요. 노인은 빈손을 쥔 채 무거운 걸음으로 그 방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밖에 선 회장은 한참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차갑게 식은 문에 노인은 가만히 등을 기댔습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발을 그는 오래도록 떼지 못했습니다. 진실의 문 앞에서 회장은 그렇게 또 한 번 돌아서고 말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택으로 한 통의 봉투가 배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양육권 소송 서류였어요.
쫓겨간 차덕배가 기어이 일을 벌이고 만 것이었습니다. 양육권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차덕배 측은 자신이 하나뿐인 친족임을 거듭 내세웠어요. 갑자기 나타난 노인보다 친외삼촌이 우선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백 변호사는 차분하게 그간의 학대와 방임 기록을 차곡차곡 챙겼습니다. 회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아이를 지켜낼 작정이었어요. 법정의 설날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은 그날을 위해 변호사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댔습니다. 하지만 법정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다름 아닌 아이의 마음이었어요. 정작 가장 큰 위기는 집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건 이후로 민주는 회장에게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밥상에서도 좀처럼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무슨 말을 건네도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어렵게 트인 사이가 하룻밤 만에 도로 얼어붙고 만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심부름을 다녀오던 민준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다름 아닌 외삼촌 차덕배였습니다. 어이 민준이, 이게 얼마만이냐? 민준은 그 자리에 굳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겁먹을 거 없다. 삼촌이 좋은 얘기 해주려고 왔지. 차덕배는 능글맞게 웃으며 민준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너 그 영감이 왜 너희한테 잘해주는지 진짜 모르냐? 무슨 말씀이세요? 외로운 늙은이가 적적해서 너희를 데려다 놓은 거다. 친손주도 아닌 남의 자식을 뭐하러 거두겠냐 이 말이야. 차덕배의 말이 민준의 여린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 좀 들만하면 실증 나서 도로 내다버릴게 뻔하지. 버려지느니 그냥 삼촌이랑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민주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한번 가슴에 박힌 그 말은 좀처럼 빠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 목소리가 소년의 귓가를 끈질기게 맴돌았어요. 그러자나도 그날 밤 일로 마음이 잔뜩 곤두서 있던 터였어요. 한번 의심이 싹 트자 회장의 모든 친절이 달리 보였습니다. 따뜻한 죽도 새 운동화도 어쩐지 거지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회장이 민준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준아, 그날 일은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괜찮습니다. 내 물건에 손 때려던 게 아니었다. 그것만은 믿어다오. 그럼 왜 그러셨는데요? 민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손주인지 확인하려 했다는 말을 어찌 꺼내겠습니까? 그 머뭇거림을 민주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외삼촌 말이 맞았네요. 그게 무슨 소리냐, 민준아. 우리는 그냥 할아버지 적적함 달래는 거였잖아요. 민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들면 버릴 거면서 왜 잘해주는 척했어요? 민준아, 그건 큰 오해다.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됐어요. 우리는 누구 장난감이 아니에요. 소녀는 그 길로 잠든 동생을 들쳐 업었어요. 민서야, 일어나. 우리 그만 가자. 영문도 모르는 민서를 업고 민주는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회장이 붙잡을 새도 없이 두 아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문제는 그 겨울밤도 살을 애듯 추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흡입기는 방 앞머리맡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황급히 나오느라 아무도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거리로 나온 민주는 막상 갈 곳이 없었어요. 낯선 밤거리를 두 아이는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동생을 업은 등이 시간이 갈수록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3년 전에 그 모진 겨울이 고스란히 되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예전처럼 다리 밑을 찾았지만 동생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텅 빈 거리에는 차가운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깜빡였어요. 바람은 칼처럼 매서웠고 사방은 무섭도록 고요했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민서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찬바람을 쐰 민서가 자꾸만 마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오빠, 나 숨이 잘 안 쉬어져. 민서의 입술이 점점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무서운 천식 발작이었어요. 흡입기를 두고 왔다는 것을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서야, 정신 차려, 민서야. 소녀는 동생을 들쳐안고 미친 듯이 큰 길로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거리에는 택시 한 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였습니다. 다름 아닌 강만호 회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서가 숨을 못 쉬어요. 수학이 넘어 그 한마디에 회장은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골목에서 두 아이를 찾을 수 있었어요. 회장은 민서를 받아 안고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응급실의 불빛이 다시 한번 두 아이를 비추었어요.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말에 회장의 두 다리가 휘청 풀리고 말았습니다. 5년 전 아들을 잃었던 그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만 같았어요. 처치를 받은 민서는 가까스로 가쁜 숨을 골랐습니다. 회장은 그 작고 차가운 손을 잡고 한참이나 놓지 못했어요. 민주는 복도 끝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제 고집 때문에 하나뿐인 동생을 잃을 뻔했다는 자책이었어요. 회장은 그런 소년에게 화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외투를 벗어 떨고 있는 소년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괜찮다. 민서는 이제 괜찮아.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동생이 그만. 내 잘못이 아니다. 다 이 늙은이가 부족한 탓이지. 회장의 그 따뜻한 말에 민주는 끝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참고 참았던 울음이 소년의 마른 몸을 흔들었어요. 한편 바로 그 시각 텅 빈 저택에서는 윤 여사가 황급히 떠난 아이들 방을 말없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허둥지둥 나간 자리에는 민준의 낡은 가방이 남아 있었어요. 늘 끌어안고 다니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열어볼 생각은 없었지만 터진 틈으로 무언가가 비어져 나왔어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곱게 접힌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무심코 그 오래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가 너무도 낯익었기 때문이에요. 그 남자의 얼굴은 이 집을 떠난 지훈 도련님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윤 여사의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윤 여사는 곱게 접힌 편지를 조심스레 펼쳐들었습니다. 편지지의 첫 줄에는 또박또박 적힌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읽은 윤 여사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민서를 응급실에 데려갔던 그 긴 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회장이 두 아이를 데리고 저택에 돌아온 것은 동이 트고도 한참 뒤였어요.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민서는 제 방에서 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준도 동생 곁에서 지친 몸을 겨우 뉘었어요. 간밤의 소동이 두 아이를 완전히 지치게 만든 것입니다. 회장이 무거운 걸음으로 거실에 나오자 윤 여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두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윤 여사의 눈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것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여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가방에서 떨어진 것을 그만 보고 말았습니다. 회장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본 순간 노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집을 나간 아들 지훈의 얼굴이었어요. 그 곁에는 낯선 새댁이 갓난아기를 품에 곧게 안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며느리였지만 그 얼굴은 선하기 그지없었어요. 지훈의 곁에서 그녀는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런 며느리를 회장은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내쳤던 것입니다. 가난이 무슨 죄라고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것일까요? 회장의 손이 사진 위에서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함께 있던 편지를 펼쳐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자 눌러 쓴 긴 편지였습니다. 아버님께 올립니다. 끝내 붙이지 못한 이 편지를 이제야 띄웁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회장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편지에는 지난 18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글자를 따라가던 노인의 머릿속에 오래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8년 전 26의 지훈이 한 여자를 데려오던 날이었어요. 가진 것 없는 집안의 딸이라는 말에 회장은 펄쩍 뛰었습니다. 대를 이을 외아들이 어찌 그런 혼처를 택하느냐는 것이었어요. 그 여자랑 가려거든 내 아들이길 포기해라. 모진 그 한마디에 지훈은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을 택한 것이었어요. 한때 지훈은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다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처럼 큰 사람이 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을 회장은 제 고집 하나로 등 떠밀어낸 것입니다. 그날로 지훈은 짐을 쌌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장은 분을 이기지 못해 집안에 언명까지 내렸습니다. 그 녀석 소식은 2번 다시 제 앞에 올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편지에도 그 시린 세월이 담담히 적혀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결혼식 소식조차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혼인 신고만 한 채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지훈은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히려 늘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던 사람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나던 날 그이는 큰 용기를 냈습니다. 손주 소식만은 전하고 싶다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지요. 그 대목에서 회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년 전의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던 어느 분주한 오후였습니다. 비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며 수화기를 내밀었어요. 회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녀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외면했던 것이에요. 괘씸한 마음에 벨이 다 울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이 손주의 첫 울음을 알리는 전화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버님이 받지 않으신 그 전화가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편지의 그 한 줄에서 회장의 손이 우뚝 먹고 말았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 한 통이 부자의 영영 마지막이 된 것이었어요. 그 전화 한 통을 받지 않은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습니다. 회장은 평생 그 짧은 통화 기록을 차마 지우지 못했어요. 혹시나 다시 걸려올까 수없이 전화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로는 2번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지우는
다시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끝내 거부했다고 그렇게 믿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3년 전 지훈 내외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편지는 그 사고가 있기 얼마 전에 쓰인 것이었어요. 마치 제 운명을 예감이라도 한 듯 며느리는 글을 남겼습니다. 편지의 끝자락에는 그녀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혹여 저희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 아이들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지거든, 그때는 부디 아이들의 할아버지를 찾아가라 일러두겠습니다. 부디 미워하지 마시고 한 번만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회장은 그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겨울 거리에서 떨던 그 아이들이 다름 아닌 제 손주였던 것입니다. 3년을 길에서 헤맨 그 어린 것들이 바로 지훈의 핏줄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회장은 손주의 군번줄을 도둑처럼 의심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노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아, 이 못난 아비를 부디 용서해다오. 텅 빈 거실에 평생 울지 않던 노인의 흐느낌이 가득 찼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던 등이 그렇게 한없이 굽었어요. 곁에 선 윤 여사는 차마 더 보지 못하고 조용히 거실을 물러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회장은 빛바랜 사진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사진 속 갓난아기가 이제는 15소년이 되어 있었어요. 그 긴 세월을 회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흘려보낸 것입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지만 노인은 쉬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달려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만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버린 지금도 넘어야 할 벽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정작 그 손주는 회장에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뒤였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되돌리는 일이 진실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러나 회장은 흐르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와 후회한들 떠나간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남긴 두 아이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했어요. 그것이야말로 못난 아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였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꼭 품고 아이들 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굳게 닫힌 그 문 앞에서 노인은 차마 손잡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샌 회장은 날이 밝자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는 이 진실을 제 가슴에만 묻어둘 수 없었어요. 무너진 신뢰가 두려워 진실마저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회장은 밤새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수없이 되뇌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말도 18년의 세월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노인은 가진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침상을 물린 뒤 회장은 민준을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굳은 얼굴로 마지못해 그 앞에 앉았어요. 어젯밤의 일로 소년의 경계심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에게 꼭 보여줄 것이 있구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윤 여사가 가방에서 발견한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본 순간 민준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아빠잖아요.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경계가 가득했습니다. 그 사진을 어디서 났는지 너는 묻고 싶겠지. 회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혹시 강지훈이 아니더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회장은 더 참지 못하고
천천히 떨리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다. 내가 내 할아버지란다. 민준아. 잠시 넓은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 흘렀습니다. 괴종식에 돌아가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려왔어요. 믿기지 않는 그 말에 민준은 한동안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녀는 거칠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는 할아버지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사납게 떨려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아빠가 분명히 그랬어요. 그 말에 회장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진 말의 뿌리가 모두 제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못난 할아비가 내 아버지를 모질게 내쳤다. 가난한 집 딸과 결혼한다는 이유 하나로 말이다. 그게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온 이 늙은이의 죄란다. 회장은 며느리가 남긴 편지를 민준 앞에 가만히 펼쳐놓았어요. 어머니의 글씨를 한눈에 알아본 민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소녀는 편지를 눈으로 더듬어 갔어요.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늘 마음속으로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만 믿었던 아버지의 숨겨진 진심이었어요. 민주는 그제야 아버지의 깊은 속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평생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왜 가끔 먼 곳을 바라보았는지 말입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왜 그토록 쓸쓸한 얼굴을 했는지도 말이에요. 한참을 흐느끼던 민준이 천천히 제 목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그 쇠줄이었어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풀어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처음으로 꺼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그것은 며칠 전 새벽 회장이 차마 확인하지 못했던 바로 그 쇠줄이었습니다. 도둑으로 몰릴까 두려워 끝내 손대지 못했던 군번줄이었어요. 이제 그 쇠줄이 소년의 손을 거쳐 제 앞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은빛으로 다른 그 쇠줄에는 또렷한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강지훈. 틀림없는 회장의 하나뿐인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그토록 확인하기를 두려워했던 이름이 마침내 눈앞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이거 아빠가 목숨처럼 아끼던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끝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한테 남은 거라곤 세상에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회장은 그 작은 군번줄을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그 쇠줄 위로 노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것이 아들이 남긴 마지막 온기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회장은 그 작은 군번줄을 두 손에 받쳐들고 끝내 오열했어요. 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 한 번 꿇지 않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노인이 15 어린 손주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민준아. 이 못난 할아비가 너희를 너무도 늦게 찾았구나. 회장의 굽은 어깨가 주체할 수 없이 들썩였습니다. 넓은 거실에 노인의 낮은 울음소리가 가만히 깔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을 넘어 무릎 꿇은 노인을 비추고 있었어요. 민주는 그런 노인을 그저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선뜻 다가가지도 그렇다고 밀어내지도 못했어요. 무릎 꿇은 그 노인을 차마 일으켜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과 그리웠던 마음이 한데 뒤엉켰어요. 아빠를 내쳤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이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하나 남은 제 핏줄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지난 보름간 받은 그 온기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끓여주던 그 죽이 거짓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민준의 입에서 참고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작 좀 우리를 찾아주시지 그러셨어요. 그 원망 섞인 외침에 회장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저 미안할 따름이다. 변명할 말이 없는 노인은 그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잠에서 깬 민서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영문도 모르는 어린 것이 두 사람 사이로 아장아장 다가왔습니다. 오빠, 왜 울어? 할아버지도 왜 울어? 천진한 그 한마디에 회장은 민서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어린 민서는 영문도 모른 채 할아버지의 품에 가만히 안겼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체온이 노인의 굳은 가슴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아니다. 우는 게 아니란다. 우리 강아지. 이제 다 괜찮아질 거다. 이 할아버지가 다 지켜줄 테니까.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18년 만에 비로소 한자리에 모인 가족이었어요.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핏줄이 이렇게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간밤에 내린 눈이 마당 가득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오래도록 얼어있던 그 집에 그렇게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평화가 아직 끝은 아니었어요. 차덕배가 걸어온 양육권 소송이 바로 코앞에 닥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양육권 재판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평창동 저택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어요.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었습니다. 민준도 새로 산 깔끔한 옷을 입고 굳은 얼굴로 현관에 섰어요. 어린 민서만이 영문도 모른 채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걱정 말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일 테니. 회장은 두 아이를 다독이며 무거운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내내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난 보름의 행복이 오늘 하루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재판이 열리는 법정 안은 서늘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복도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민주는 회장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긴장한 소년의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작은 손을 제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주었어요. 며칠 전 회장과 민주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가닥으로 18년의 진실을 확인하던 날이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이 회장에게는 18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그동안 한치의 빈틈도 없이 재판을 준비해 왔어요. 가장 먼저 백 변호사가 꺼낸 것은 바로 그 친자 확인 검사 결과였습니다. 서류에는 회장이 두 아이의 친조부라는 사실이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조용하던 법정이 그 한 장의 종이에 잠시 술렁였습니다. 재판장도 안경 너머로 회장과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차덕배 측 변호사도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쪽은 18년간 등 돌린 조부입니다. 피부치가 길에서 떠도는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요. 이제와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유한 노인의 변덕일 뿐입니다. 날카로운 그 말에 회장의 어깨가 움찔 굳었습니다. 틀린 말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8년의 외면은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백 변호사는 침착하게 다음 자료를 펼쳐들었습니다. 차덕배가 아이들 몫의 양육수당을 가로챈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술집에서 긁어댄 카드 명세가
종이마다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아이들은 굶주리며 추위에 떨었다는 정황이었어요. 보육원에서 남매가 갈라질 위기에 가출했다는 기록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6살 배기 동생을 업고 거리를 떠돈 소년의 사연에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백 변호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이 살던 동네 이웃들의 증언이 차례로 낭독되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얇은 옷을 입고 떨던 두 아이를 보았다는 생생한 진술이었어요. 멍이 든 채 끼니를 동냥하던 모습을 기억한다는 이웃도 있었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점점 차덕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당당하던 차덕배의 얼굴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5 민준이 떨리는 걸음으로 증언대에 올랐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저희는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동생이 아파도 약 한 번 제대로 못 사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집에서는 난생 처음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저는 동생이랑 할아버지랑 셋이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어린 손주의 그 한마디에 회장의 눈가가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이윽고 회장이 최후 진술을 위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평생 법정에 설 일 없던 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제가 지난 18년간 못난 아비였다는 말씀이 다 옳습니다. 제 알량한 고집으로 아들을 내쳤고 끝내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는 죽어서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회장은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청석도 숨을 죽인 채 백발의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핏줄이나 서류 한 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매일 곁에서 따뜻한 밥을 차리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었어요. 이제껏 저는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더군요. 저 아이들이 제게 다시 준 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온기였습니다. 저는 비록 18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온기를 지키고 싶습니다. 부디 이 늙은이가 저 아이들 곁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법정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윽고 재판장이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의 이유를 하나하나 밝혀나갔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행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어요. 단순한 혈연이나 명분보다 실제로 사랑으로 보살필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지난 보름간 두 아이가 보인 환한 변화가 무엇보다 분명한 증거였어요. 이를 모두 살핀 끝에 재판장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려진 판결은 더없이 명백했어요. 양육권은 친조 부인 강만호 회장에게 돌아갔습니다. 18년 만에 흩어졌던 가족이 법으로도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덕배에게는 두 아이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부정하게 수당을 가로챈 혐의도 따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이었어요. 방청석 곳곳에서 나직한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서는 영문도 모른 채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있었어요. 민주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차덕배는 분을 못 이긴 채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헛된 욕심을 부리던 그는 끝내 빈손으로 돌아서고 말았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 민준이 조용히 회장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가슴 깊이 담아둔 그 한마디를 입에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평생을 기다려온 그 한마디에
회장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우리 집에요. 민준의 손이 노인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노인의 손끝을 타고 가슴 깊이 번졌습니다. 회장은 그 손을 2번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법원 앞 너른 계단을 내려오며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토록 무겁던 가슴이 비로소 가벼워지는 듯 했어요. 이제 누구도 이 작은 가족을 갈라놓을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서가 2사람 사이에서 폴짝폴짝 뛰며 좋아했어요. 그 천진한 웃음에 회장의 굳었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3사람은 나란히 겨울 햇살 속을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회장은 정식으로 2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어요. 입적 절차를 마치고 돌아온 날 회장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한 장의 종이에 2 아이의 이름이 또렷하게 올라 있었어요. 강민준, 강민서.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회장의 손주였습니다. 서류상으로도 3사람은 비로소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 민준과 민서는 더 이상 갈 곳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16개나 되던 빈방에도 하나둘 사람의 온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텅 비었던 긴 복도를 가득 메웠어요. 그 맑은 웃음소리에 온 집안이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제 방을 갖게 되었고 벽에는 그동안 그린 그림이 가득 붙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가 쓰던 그 방을 이제 제 방으로 물려받았어요. 18년을 비어있던 그 방에도 마침내 다시 주인이 깃든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학교에 다녔고 굳었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웃는 날도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친구를 집에 데려오던 날 소녀는 쑥스럽게 웃기도 했습니다. 회장은 아침마다 2 아이의 등굣길을 손수 배웅했어요. 교문 앞에서 손 흔드는 일이 노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무뚝뚝하던 노인의 얼굴에도 잔잔한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잠들기 전 할아버지가 그림책 읽어주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어요. 회장은 침침한 노안을 비벼가며 매일 밤 또박또박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한 글자도 빠뜨리면 안 된다는 민서의 성화에 노인은 그저 웃을 뿐이었어요. 민주는 그런 2사람의 모습을 문가에 기대어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동생을 빼앗길까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에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소녀는 2발 뻗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더 이상 민준을 함부로 대하는 아이도 없었어요. 선생님들도 부쩍 밝아진 소년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회장은 그런 민준의 학교 이야기를 저녁마다 귀 기울여 들었어요.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노인은 연신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손주의 사소한 하루하루가 노인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주말이면 회장은 2 아이를 데리고 동네 시장에 나섰어요. 손수장을 보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골랐습니다. 평생 기사가 모는 차만 타고 다니던 노인이었어요. 이제는 2 손주의 손을 잡고 비좁은 시장 골목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빈굴 같던 저택이 그렇게 조금씩 사람 사는 집으로 변해갔어요. 그러던 어느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회장은 2 아이를 데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오래도록 차마 찾지 못했던 아들 내외의 묘소였습니다. 3년 전 장례식장 문 앞에서 끝내 발길을 돌렸던 회장이었어요. 무슨 낯으로 영정을 보겠느냐며 그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걸음을 결코 돌리지 않았어요.
잘 정돈된 묘 앞에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술을 한 잔 가만히 따랐습니다. 지훈아, 이 못난 아비가 이제야 너를 찾아왔구나. 노인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내가 그토록 듣고 싶어 하던 그 말을 이제야 전하러 왔다. 내 색시도 내 아이들도 모두 잘 지내고 있단다. 민준이는 너를 꼭 닮아 동생을 끔찍이도 아낀단다. 민서는 제 어미를 닮았는지 웃는 모습이 그렇게 곱구나.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꼭 내가 곁에 있는 것만 같다. 노인의 나직한 목소리가 봄 햇살 속으로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회장은 품속에서 민준의 군번줄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어요. 그러고는 그 낡은 쇠줄을 묘비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평생 목에 걸고 다니던 이것을 잠시 보여주러 왔다. 내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잘 지키고 있었더구나. 회장은 잠시 묘비 앞에 돋아난 마른 잡초를 손으로 골라냈습니다. 그러고는 곁에 나란히 선 며느리의 묘비에도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한 가여운 며느리였어요. 얼굴도 보지 않고 모질게 내쳤던 이를 노인은 깊이 뉘우쳤습니다. 이렇게 고운 아이들을 낳아 길러주어 고맙다고 그는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그 말에 곁에 섰던 민준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이렇게 만났어요. 15소년이 그제야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어른인 척 꾹꾹 눌러 담아왔던 울음이었어요. 동생 앞에서는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마음속 깊은 울음이었습니다. 회장은 그런 손주의 들썩이는 어깨를 말없이 끌어안았어요. 어린 민서도 영문을 모른 채 두 사람 곁에 꼭 붙어 섰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운 뒤에야 세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묘소를 돌아 나오는 길 민준이 군번줄을 다시 제 목에 걸었어요. 이제 그 쇠줄은 더 이상 슬픔의 증표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까지 잘 살아가겠다는 소년의 굳은 약속이 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안 도망갈 거예요. 민준의 그 말에 회장은 소년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어디에도 가지 말거라. 여기가 내 집이니. 두 사람의 그림자가 봄볕 아래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을 윤 여사가 환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정성껏 차린 저녁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맡는 따뜻한 집밥 냄새가 온 거실에 가득 퍼졌습니다. 한때 적막하기만 하던 그 큰 집이 이제는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따뜻한 온기로 구석구석 가득 찬 집이었어요. 회장은 식탁에 둘러앉은 두 아이를 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행복이 늦게나마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 행복이 늦게 온 만큼 노인은 하루하루가 더없이 애틋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민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종알종알 늘어놓았습니다. 민주는 그런 동생의 수다에 가끔 피식 웃어주기도 했어요. 회장은 그 평범하고도 따뜻한 저녁 풍경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세상에 없을 것만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민서가 회장의 무릎 위로 폴짝 기어 올랐습니다. 민주는 빈 그릇을 모아 익숙한 손길로 설거지를 거들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몫을 하려는 갸륵한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을 재촉하는 보슬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은 그 거실에 노란 불빛이 따뜻하게 번졌어요.
한때 얼음장 같던 그 집이 이제는 온기로 가득 찬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진짜 이야기는 그로부터 1년 뒤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로부터 꼭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설을 앞둔 어느 맑은 겨울 아침이었어요. 평창동 저택에는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새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두 아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준과 민서가 나란히 서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회장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두 손주에게 세뱃돈을 쥐어주었어요. 세뱃돈 봉투를 받아든 민서가 깡충깡충 뛰며 좋아했습니다. 그러고는 회장이 두 아이의 머리를 차례로 쓸어주었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사이좋게 지내자고 일렀어요. 민준과 민서는 환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조차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민주는 키가 한 뼘이나 훌쩍 자랐어요. 공부에도 차츰 재미를 붙여 반에서 손꼽히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천식도 많이 낳아 또래보다 씩씩한 아이로 자랐어요. 회장에게 그 1년은 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윤 여사가 정성껏 끓인 떡국이 김을 피워 올렸어요. 구수한 떡국 냄새가 온 집안에 정겹게 퍼졌습니다. 세 식구가 둘러앉은 설날 아침상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창으로는 맑은 겨울 햇살이 식탁 위로 길게 들어왔어요. 민서가 호호 불어 떠주는 떡국에 회장은 연신 웃음 지었습니다. 민서는 떡국 한 그릇을 다 비우고는 한 살 더 먹었다며 좋아했어요. 민주는 그런 어린 동생을 보며 의젓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민서가 문득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꽃이 폈어요. 회장과 민준이 놀란 얼굴로 창가에 다가섰습니다. 마당 한 구석 5년 넘게 죽은 듯 서 있던 매화나무였어요. 겨우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그 마르고 검던 가지 끝에 분홍빛 꽃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단 한 송이도 피우지 않던 나무였어요. 그 매화가 한겨울 눈 속에서 기어이 꽃을 틔운 것입니다. 세 사람은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가까이서 본 꽃망울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탐스러웠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꽃망울을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5년을 기다린 끝에 다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민서는 그 꽃이 신기한 듯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아이의 발그레한 얼굴에 한박 웃음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민준도 말없이 작은 꽃망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1년이 꼭 이 매화 한 그루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 얼어 있었지만 끝내 다시 꽃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회장의 주름진 눈가에 뜨거운 것이 핑 차올랐어요. 마치 먼저 떠난 아내와 아들이 함께 보내온 인사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또 봄이 왔구려.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일을 이 사람이 이제야 이뤘구려. 회장은 생전 아내가 하던 그 말을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서가 도화지 한 장을 손에 들고 달려왔습니다. 1년 전에 그렸던 그 그림과는 또 다른 그림이었어요. 크레파스 색깔이 지난번보다 한결 밝고 환해져 있었습니다. 이번 그림 속에는 네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오빠와 자신, 그리고 활짝 꽃핀 매화나무였어요. 그림 속 매화도 마당에 그것처럼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림의 맨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족,
민서는 그림을 가리키며 누가 누구인지 또랑또랑 일러주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이건 오빠, 그리고 이건 나 하고 말입니다. 회장은 그 서툰 그림을 거실벽 한가운데에 소중히 걸었어요. 지난해 걸어둔 그림 옆에 나란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횡하던 그 벽이 이제 따뜻한 추억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림 두 장이 이 가족의 시간을 나란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윤 여사도 앞치마로 가만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 집의 봄을 그녀 역시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것이에요. 그 오랜 기다림이 마침내 따뜻한 보답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오래도록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창밖 매화가지에는 어느새 꽃송이가 하나둘 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이 집에 찾아온 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의 모진 말 한마디가 18년의 긴 이별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의 작은 선행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주기도 했습니다. 문득 회장은 1년 전 그 한파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날 그 길에서 차를 멈추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노인은 아찔하기만 했습니다. 한파의 밤 그가 무심코 멈춰 세운 차 한 대 덕분이었어요. 회장은 그제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만 그것을 알아보는데 평생에 가까운 세월이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결코 늦지 않은 깨달음이었어요. 그 깨달음에 노인의 주름진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가장 추운 날에 가장 큰 기적을 보내옵니다. 얼어붙은 가지 끝에도 봄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는 법이지요. 누군가를 향해 내민 따뜻한 손길 하나는 언젠가 꽃으로 피어나는 법입니다. 오늘 당신이 베푼 그 작은 마음도 머지않아 꽃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꽃자리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사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입니다.